낯선 여행지, 딸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체온계에는 39.2라는 붉은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응급실 하얀 천장 아래 링거를 맞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몸을 병들게 한 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던 제 간절한 다짐이 제 손으로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삶을 짓누르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둘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의 사랑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삶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실패에 대한 고백이자 뒤늦게 깨달은 반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긴다면 아마 그건 눅눅하고 차가운 솜니불의 감촉일 거예요. 초겨울, 단칸방의 외풍을 막으려고 창문에 비닐을 덧대던 아버지의 마른 등, 그리고 그 옆에서 밥알이라도 떨어질까 밥그릇을 꼭 쥔 채 숨죽여 저녁을 먹던 어린 제가 있었죠.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의 결핍이었고 감정의 결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제 손에는 육성회비 미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책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죠.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은 교실 앞으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게로 향했고 선생님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냈니?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좀 말씀드려. 그 순간 제 존재 자체가 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몰래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따뜻해야 할 이불은 축축하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운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게 아이가 생긴다면 절대로 돈 때문에 내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는 않겠다고. 내 아이에게는 언제나 폭신하고 따뜻한 이불만 덮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짐은 제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가 됐습니다. 제 모든 선택은 미래의 내 아이를 향해 있었죠. 보리떡 하나를 먹어도 아이에게는 흰 쌀밥을 먹이겠다는 생각으로 삼켰고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공장에서 밤새워 일하면서도 아이의 웃음소리를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결혼을 하고 꿈에 그리던 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는 작은 생명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엄마가 너의 세상이 되어줄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게. 하지만 삶은 제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삐걱거렸고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온전히 저와 딸 둘만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의 삶은 라인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기계 소음 속에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1시간 더 일하면 우리 딸 좋은 옷 사줄 수 있다. 하루 더 특근하면
우리 딸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저를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저를 움직이는 연료였지만 동시에 제 목을 조여오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약속은 점점 무거워졌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은 전부 뒷전이어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의 사랑은 숫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는 언제나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영어학원 35만 원, 피아노 특강 15만 원, 백화점 아동복 27만 8천 원. 저는 그 영수증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출 증빙서가 아니었어요. 딸을 향한 제 사랑의 증거이자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이었죠. 영수증이 쌓여갈수록 저는 제가 좋은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스케줄표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영어, 피아노, 논술학원으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이었죠. 주말에는 체험학습과 박물관 관람이 잡혀 있었고요. 딸의 친구 관계, 성적, 심지어 그날 먹을 간식 메뉴까지 모든 것이 저의 관리 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딸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프로젝트 매니저 같았습니다. 처음에 딸은 저의 이런 헌신을 고마워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옷 정말 예뻐요. 엄마 덕분에 피아노가 재미있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완벽하게 아이의 삶을 계획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미세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건네는 모든 것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는 이만큼의 성과를 보여줘야 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으니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뱉은 적은 없지만 저의 모든 행동과 눈빛이 그걸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은 점점 거래가 되어 갔습니다. 이번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새로 나온 스마트폰 사줄게. 아이는 제 제안에 기뻐하며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100점을 맞아왔어요. 저는 약속대로 스마트폰을 사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취의 순수한 기쁨과 배움의 즐거움 대신 보상에 대한 기대만이 남았던 거죠. 딸의 부탁은 어느새 저의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라고 말하면 저는 기꺼이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먼저 딸에게 말하고 있더군요. 다음 달부터는 코딩 학원도 다니는 게 좋겠어. 요즘은 코딩이 필수래. 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걸 봤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은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는 마법의 주문 같았어요. 감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제가 사주는 옷이나 선물에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할 자기 몫이 되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건 내가 원했던 디자인이 아니잖아. 옆집에는 저번에 더 좋은 거 샀던데 왜 나는 이거야?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저는 딸의 그런 태도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자연스러운 반항심일 거라고 애써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춘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관계에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죠. 저 역시 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어요. 무엇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육아서를 수십 권 쌓아놓고 밤새워 읽었고 유명하다는 부모 교육 강연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책 속의 글자들과 강사들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 뿐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자녀의 말을 경청하세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책은 심리학에 관한 것이었고 자기애와 경계 설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참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이야기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저의 어린 시절, 이혼, 딸을 향한 다짐, 그리고 최근에 겪었던 일까지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모임 사람들은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모임을 이끌던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혹시 따님을 통제하려 했던 게 사실은 따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결핍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선생님 안의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본 적 없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결핍을 보상받고 싶었고 이혼 후 혼자라는 불안감을 딸에게 집착하면서 풀려고 했습니다. 딸의 성공을 통해 제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고 딸의 완벽한 삶을 통해 제 불완전했던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죠. 딸은 제게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저의 불안과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이자 제 자존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딸의 인생을 통해 제 인생을 다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딸에게도 환경에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동안 딸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아이의 목소리를 막고 있었지만 정작 지켜야 했던 건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상처받고 방치되었던 내면의 어린 아이를 돌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건강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그날 이후 제 삶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에서 답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제 안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끌어안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저와 제 딸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에 왔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기로 결심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을 긋는 연습이었어요. 그건 제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딸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저는 당장 시험 범위와 예상 문제를 분석하고 과목별 공부 계획표를 짜서 딸의 책상 앞에 붙여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신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잘 되어가? 혹시 엄마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줄래?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불안이 요동쳤습니다.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계획을 짜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딸의 방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이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건 제게 마치 안전장치 없이 외줄 타기를 하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한 경험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딸의 중간고사 성적은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든 날, 제 안에서 다시금 솟구치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내가 챙겨줬어야 해.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애썼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선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내려놓고 실패할 권리마저도 아이의 몫으로 온전히 돌려주기로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딸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나갔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던 재봉틀을 꺼내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트 위에서 숨을 고르며 저는 온전히 제 몸의 감각과 호흡에 집중했어요. 뻣뻣했던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걸 느끼며 제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있던 불안과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독서 모임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걸 배웠죠. 책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저는 위로받고 성장했습니다. 저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재봉틀로 새로 만든 에코백을 보고 딸이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거 예쁘네. 나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그건 그동안 제가 사주었던 그 어떤 비싼 명품 가방보다도 더 값진 찬사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요가에 다녀온 후 땀에 젖은 채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딸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요가 하니까 좋아? 응, 좋아.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져.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사소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부담스러운 기대나 숨막히는 요구가 없었죠. 그저 엄마와 딸 두 명의 독립된 개인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건강한 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대신 행복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늦게 그리고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 상처를 보듬고 다시 서로에게 손 내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건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숨결로, 새로운 호흡으로 진짜 엄마와 딸이 되어가는 저희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저와 제 딸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불안을 딸에게 던졌고 아이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죠.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돌보고 제 안의 상처를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엄마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서서 스스로 행복한 엄마였어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데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